한 남자친구의 속마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직장 동료의 심리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의 답답한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여기는 대나무숲 오늘의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세진입니다. 네, 명희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소감 한 말씀. 제가 지금까지 나온 오늘의 심리를 다 봤었거든요.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할 얘기 많은데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이런 코멘트도 하고 싶고 저런 코멘트도 하고 싶고 근데 정말 함께 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이고요.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 친구들 사이의 성격 차이 때문에 생긴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연극을 전공하는 대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전공이 연극이다 보니 대부분의 과제가 단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 안 그래도 과제 넘치는데 이 교수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수업만 듣는 줄 아나. 그래도 이번 발표 잘하고 나면 뿌듯하지 않을까? 우리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 파이팅! 너무 넘쳤나요? 긍정적으로 으쌰으쌰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좋지만 가끔 보면 얘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이 FM의 정석을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본인이 꼼수를 절대 안 쓰는 건 당연하고 이 팀원들까지도 꼼수를 쓸 틈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불평, 불만 하나 없이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외쳐주곤 합니다. 와, 힘들어 죽겠다. 야, 우리가 이걸 다 잘하면 학교 안 다니고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있지. 왜 아직 학교에 있겠냐? 진짜 짜증나네. 아니야.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고생하겠어. 힘내서 하자. 파이팅! 재진아! 파이팅! 알겠지? 우리 파이팅 하는 거야. 파이팅! 파이팅에 넘치는 친구를 보고 있자면 정말 기운이 쭉 빠집니다. 저렇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비관적인 사람이라서 저 밝은 에너지가 부담스러운 건가요?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 때문에 제가 비관적인 것 같고 제가 너무 우울한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와, 사연만 들었는데 벌써 피곤해. 정말. 그래요? 저는 반대로 약간 친구가 오히려 좀 부정적인 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좋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좋게 생각하면 더 좋은 건데. 사실 이제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죠.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먹고 사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간략하게 조금 나눠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 하나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거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어놓고 네 개 중에 하나로 갖다 붙여보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우리가 그럼 생각할 때 와 어떻게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들. 어떡해. 그리고 긍정적이면서 어떻게 소극적일까? 별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얼굴로 표정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와 잘됐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게 아닌 게 어디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다가 좀 든 생각인데 이 친구는 파이팅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든 거 조금 공감해주지 않을래? 라고 약간 이야기를 맞아, 꺼낸 맞아.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는 약간 공감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라는 게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답답하고 속 터지는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거를 좀 스트레스를 남들에 비해서 덜 받는 성격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스트레스 자기는 덜 받고 다 좋은데 야 이거 힘들다 할 때 야 그래 이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잘하겠냐라는 공감이 필요한 마당에 아니야 우린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이러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 답답하고 속 터지고 피곤해지죠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긍정적인 캐릭터들에 대해서 폴리아나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요. 미국의 엘리노 포터의 소설 폴리아나에 나오는 주인공 소녀 이름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들장미 소녀 캔디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가난하고 힘든 나는 안으로. 그렇게- 아세요? 보셨어요? 봤었죠. 저도 비디오 빌려서. 두 분이 캔디를 아시는 나이군요. 알죠. 저도 만화책으로 봤는데. 들장미 소녀 캔디가 딱 이 폴리아나 증후군에 딱 맞는 친구인데 사실 현실에서 존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죠. 맞아요. 너무 이상적이고 생각해보면 그쵸. 그때는 뭐 재밌다고 보긴 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캔디가 저번에 얘기했던 잔혹한 어른들의 동화처럼 굉장히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되게 멋진 여성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캔디가 좋아하는 친구도 그러고 캔디가 결국 택한 사람도 그러고 안소이나 테리우스나 겁나 부잣집 애들이에요.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또. 캔디가 볼 건 다 봐요. 아 그러네. 네. 캔디가 사실 신데렐라 스토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에게 잘못된 맞아. 연애관을 심어준 거지. 맞아. 정말 싫어. 사실은 현실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캔디보다 나는 그 친구가 더 이해가 돼요. 누구지? 일라이자인가? 일라이자 약간 캔디 질투하잖아요. 네, 훨씬 더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봐요. 네, 캔디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나 되게 캔디 좋아했었는데 지금 완전 확 깼잖아. 듣는 순간 아 맞아 캔디가 그랬구나. 어쨌든 이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네, 계시죠. 사실은 이제 이 친구 같은 사연을 보내신 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에게 끌려요. 이성도 동성도. 그래요. 네, 특히 이성 간에. 왜냐하면 이게 나와 같은 사람을 봤을 땐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 즉 나의 단점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성향에 끌리는 걸 뭐라 그러냐? 이성은 서로의 결핍에 끌린다고 그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을 보면은 본인과 반대 성향의 사람에 끌려서 사랑하다 그 성향의 차이로 싸우고 헤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아하.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성향에 대해서 저 친구는 왜 이럴까라고 탓하기 전에 네. 내가 저 친구를 왜 좋아할까? 내가 저 친구가 왜 친할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맞아요. 사실 거꾸로 보면은 이 친구가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 쟤는 긍정적인 친구가 제일 쟤는 맞아. 맨날 죽는 소리냐. 긍정적이니까, 좀 좋은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도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도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균형인 것 같아요. 네. 균형. 이번에는 그 오늘의 심리 중에서 두 분이 특히 이제 우리 명 기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네. 그리고 조 아나운서님이 가장 기대하셨던 네.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이 왔는지 우리 조은날의 아나운서님이 소개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차를 사면서부터 저는 그동안 봤던 남자친구와 동일 인물이 맞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단속 카메라만 없으면 속도를 높이고 쌩쌩 달리는 건 물론이고 앞차 뒷꽁무니를 바짝 따라가며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라면 차선을 수십 번 바꾸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니 어떤 양아치 새끼가 주차를 이따위로 해놨어. 자기야 그냥 다른 데다 하면 되잖아. 왜 여기까지 오고 그래. 자기가 놀랐어? 미안. 그래도 야, 저 차가 주차선 한쪽 받고 있으니까 우리 차 세우기 너무 좁잖아. 저런 새끼들은 아주 그냥 차가 한번 긁혀봐야 정신을 차리지. 빈자리가 많은 주차장이라 꼭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옆차가 급하게 끼어들기라도 하면 와씨 열받네. 빵빵 어디서 운전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열받은 거예요. 빵빵 이렇게 들으면 빵빵 어디서 운전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열받은 거예요. 빵빵 이렇게 들으면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지구 끝까지 쫓아갈 기세로 차를 몰기도 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180도 달라지는 제 남친.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운전할 때만 난폭해진다. 뭐 이런 맞아, 얘기들 맞아. 많잖아요, 원래. 아니, 작가님이 저라면 이별도 고려해볼 만한 문제 이렇게 응. 써주는데 난 내가 이래. 저는 앞에서 운전을 너무 매너 없게 하면은 너무 화가 나요. 그거 막 욕도 하고 그러세요, 막. 욕도 하죠. 클락션도 막. 클락션도 하고. 빵빵. 나도 나의 심리가 궁금하다. 왜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가? 궁금하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재밌는 게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뭐 전혀 화를 낼 것 같이 화를 내지 않게 생긴 분이라든지 아니 평상시에 너무 다정하거나 너무 젠틀했던 분들이 차에 타서 운전대만 잡는 순간 성격이 팍팍 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차 안이라는 곳이 익명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더더군다나 특히 이거 틸팅이라고 그러나요? 썬팅이라고 그러나 이거를 엄청나게 진하게 해놓잖아요. 차라는 독립된 공간 속에서 이 차만 비춰질 뿐이지 사람들에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화를 내는 나는 안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런 익명의 공간에 있다 보니 인터넷 댓글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이 평소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에
응답하신 분들이 60%.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은 이 익명성 때문에 차에서 난폭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 이렇게 화내신 분들 60%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화를 내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또 남들이 자기한테 화내면 또 못 참은. 아니 왜 이렇게 저는 저렇게 매너 없이 그렇지 않아. 저렇게 매너 그렇지 없이 않아. 내로 나는 남불. 일단 매너 없이 운전을 하지 않아. 어. 근데 내가 만약에 매너가 없었다 이러면 저는 깜빡이를 켜서 항상 미안함을 표시를 합니다. 참 위험한 분이세요. 손도 이렇게 내밀어주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아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내로남불 케이스가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네. 나는 클락션 팍 엄청 크게 하면서 남이 빵빵하면 괜히 화내고 또. 그럼요. 이게 정말로 빵빵거리고 클락션 누르고 뒤에서 하이빔 비추고 막 삿대질하는 인간일수록 누가 자기한테 그러면 그걸 못 견뎌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정의로운 분이시잖아요. 네. 사회를 위해 그러시는 거잖아요. 사회랑은 관계가 없고요.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여기 사연에 나온 남자친구분 있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익명성도 있고 또 하나 성격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큰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게 또 메시지 대화 내용 중에 컵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캐치해서 컵을 사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사연 보내주신 분은 덜렁덜렁하고 좀 덤벙대는데 그걸 다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성향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도나 긴장도 높은 쪽. 예민하신 분. 굉장히 예민한 쪽. 기본적으로. 더더군다나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주차하고 운전 뭐 하면서 막 욕하고 하시는 걸 보니 요분은 강박적 성격일 가능성이 되게 커 보여요. 남자분. 강박적 성격이라는 게 불안도나 긴장도 높은데 그 중에서도 좀 강한 쪽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 내 주변 사람, 내 주변 환경을 다 자기가 통제해야 되는 쪽이거든요.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누가 함부로 앞에 껴든다. 이건 참을 수가 없고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한쪽을 물려서 주차를 해놓은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니까 그렇죠. 화가 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공격당하는 아까 거죠.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 조 기자님이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조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 사실 이런 강박적 성격의 분들은 좋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정의의 사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법규 안 지키는 거 못 견디고 노약자석에 젊은 친구 앉아있는데 양보 안 하는 거 못 견디고 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 적정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화를 내고 그래서 이 남자친구분 아마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이런 경우에 왜 우리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도 좀 어떻게 통하나요? 근데 사실 네. 이제 방송에서 혹은 네. 언론에서 맨날 언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못된 표현을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용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는 정신과적인 정식 진단명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그래요. 병명부터가 무섭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할 때 쉽게 눈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화가 빵 터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가라앉을 때까지 기억이 안 나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화만 잘 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충동들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 욱하는 성격이야, 다혈질이야. 네. 뭐 본인 스스로도 뭐 난 분노 조절 장애 같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그런 분들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성숙한 거죠. 미성숙해져 참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깐난아기를 잘 맞아요.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깐난아기인 상태에서는 사람은 본능 덩어리이기 때문에 참을 필요를 못 느끼고 참는 법을 전혀 몰라요. 아기는 전혀 안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를 통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참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참는 연습과 훈련이 충분히 안 된 채 어른이 돼버린 사람들이 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사회화가 덜 됐다. 그러니까 정신적 성숙이 덜 된 거죠. 정신적 성숙. 네, 미성숙하다고 표현합니다. 네, 아직 아니, 어리다 한마디로. 몸은 안 어린데 정신만 어린 거. 아니 누가 몸도 어리다고 했냐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충동을 좀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연하죠. 게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참는 연습을 하면 인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참는 연습을 안 한 채 난 못 참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자랑이 아니란 얘기고. 맞아. 아까 사연 들어보니까 뭐 되게 섬세하고 어쨌든 뭐 평소에는 되게 조용조용하고 이런 성격이시라고 하니까 한번 일단 잘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네. 되게 예민한. 네. 그러니까 섬세하다는 거 아니면 잘 챙겨준다라는 거는 예민하다는 거하고 동의어예요. 다만 다른 모습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사연에 파이팅 넘치는 친구. 그렇죠. 예, 보통 그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은 예민하기가 힘들어요. 섬세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잘 챙겨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런 성격을 참을 거냐? 아니면 내 이 성격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감당 못하겠다. 그럼 섬세함을 포기하거나.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고칠 수도 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고치려면 본인이 고쳐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맞아. 화내지 마세요. 네. 운전은 잘 하시고요. 운전하면서 너무 화내지 아니 마시고. 제가 아무한테나 화를 내는 건 아니어서요. 아. 그러니까 정의감. 나 먹인 거지 지금. 나 먹인 거지 지금. 아, 이제 알았어요? 제 친구는 락을 좋아합니다. 잘 모르는 그런 외국 밴드 음악도 좋아하고 락 페스티벌도 열심히 가요. 아,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음악도 좋아합니다. 트와이스요. 그 친구가 음악 얘기를 할 때면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할 말이 없다 보니까 트와이스 얘기를 꺼내면 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난 너와 달라를 외치곤 합니다. 작년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유명했었잖아요. 친구들이랑 영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나래야, 퀸은 나의 우상이야. 내가 좋아하는 밴드가 퀸 트리뷰트 공연도 했어. 야, 나도 퀸 진짜 요즘에 너무 좋더라. 그 노래 있잖아, 영화 나왔던 거 뭐지? 막. 아 진짜 그게 정말 숨겨진 명곡이었는데 나만 알고 싶었는데 참 요즘 너무 유행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유명해지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예전에 혁오 씨가 무한도전 나왔을 때도 자기만 알던 가수가 유명해졌다면서 화를 내던 사람이 바로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는 여전히 본인만 힙한 청년입니다. 홍대병에 걸린 제 친구,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아니 요새는 좀 옷차림을 좀 따라하는 것도 유행처럼 맞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딘드 밀리병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도 딘드 밀리병이 뭔가 해서 래퍼. 찾아봤는데 이 딘이라는 가수, 래퍼, 예. 래퍼와 키드 밀리. 이 분들의 옷차림이나 약간 스타일을 좀 따라하는 분들을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딘드밀리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걸린 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이걸 이름을 그냥 딘드밀리병이라고 붙이고 뭐 그래서 그렇지 사실 어느 세대에나 존재했던 그냥 그들의 문화다. 네, 패션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세대신가요? X세대신가요? 네. 그렇죠. X세대, 1세대입니다. 네. 우리는 뭐지? 우리는 엄지족 뭐예요? 우리는 N세대? 모르겠어요, 뭐. 아니, 솔직히 말하면 N세대. 아까 홍대병 얘기 나올 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홍대가 뜨기 시작한 게 저희 세대 X세대 20살 때 그때 신문 일면에 뭐라고 나왔냐 압구정 오렌지 홍대 뜨다 뭐 이런 제목이 일면에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아, 정말 산 증인 같다 왠지.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행하던 스타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때는 그런 유행을 따라하는 거를 창피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유행을 따라가는 게 그 당시에는 힙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난 유행이 싫어, 나는 줄이기 싫어하면서 유행을 쫓아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거죠. 진짜 무슨. 아이러니하긴 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X세대로서. 네. 아니 근데 원장님 도대체 이런 홍대병 심리, 네. 홍대병이랑 홍대병 심리 왜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네, 사실 이제 홍대병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힙하다, 힙스터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쨌건 아까 조 아나운서님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아 이게 홍대병이구나라는 게 대충 떠오르긴 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나는 주류에 섞인 일반인이 길을 거부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중적인 거를 벗어난, 나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 나는 그렇게 흔한 일반 사람들과 뭔가 달라라는 자기의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마 홍대병이 아닐까 싶거든요. 난 남과 달라, 난 특별해, 약간 막 이런 느낌. 네, 그런 심리가 근데 다들 누구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발현이 된 사람들이 이제 홍대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들 SNS 하시나요? 네, 하고 인스타그램, 있어요. 네. 페이스북.
하시나요? 요새 약간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하면 이제 해시태그로 검색을 저도 좀 해보는 편인데 요즘에는 사진에 태그를 뭐 JMT 뭐 존맛탱 해도 되나? 존맛탱, 뭐 맛있음 막 이렇게 해놓고 장소는 안 알려줌 이렇게 안 알려줌이라는 태그를 검색하면은 22,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검색이 됩니다. 정말 알려주고 싶었나 보다.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 정말 정말. 아니 그럼 태그를 도대체 왜 다는 건지.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나만 알고 싶고 나만 이러고 싶다. 나는 사실 진짜로 내 단골집인데 사람이 많아지면 기다릴 수도 있고 먹기 힘드니까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그거보다는 나는 뭔가 당신들과 달라. 나는 차별성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혹은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태그들을 쓰진 않나 싶어요. 두 번째 고민 사연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분의 고민 사연이라고 합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한다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오빠 내가 신혼여행으로 스페인 가는 게 진짜 로망이거든? 아 근데 패키지는 싫고 자유여행으로만 둘만 오붓 타고 여유롭게 가고 싶은데 요새 야근도 많고 찾아볼 시간이 없네? 나도 이번 주에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 야 주말에 야구도 하러 가야 되는데 피곤하네. 우리 신혼여행 가지 말까? 제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 같이 투정 부리고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민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제 남자친구가 너무한 건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양쪽 의견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징징거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을 수도 징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여성분의 말투가 너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 말하면 되잖아. 다이렉트. 오빠한테 오빠 나 너무 피곤한데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출근을 해서 너무 시간이 없는데 내가 신혼여행을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스페인 관련해서 좀 찾아봐 줄래? 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남자 여자의 화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공감을 원하는 거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뭔가를 던졌을 때 공감보다는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자랑 여자의 차이네요. 그러니까 뭐 뇌가 다르다고는 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수, 네. 말, 수, 말의 양 자체가 워낙 다르고 생각하는 패턴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8,000 단어 정도를 쓴다고 그러고요. 여자는 24,000인가 2만이 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남녀의 근본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남자로 여자로 키워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고요. 사실은 남자가 공감을 했는데 남자의 표현이 공감되지가 않는 거야 여자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쓰는 단어가 8,000개밖에 없으니까. 정말 그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 얘가. 그럴 공감이 수도 있겠다. 덜 된 것 같아. 근데 저는 점점 좀 상대방에게 공감을 못하게 좀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면 요새는 문자를 그러니까 카톡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표정이나 상대방의 그 말투에서 나오는 뉘앙스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좀 느껴진다고 이거 할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언어적 메시지가 있고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언어적 메시지가 차지하는 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해서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맞아. 톤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 80%를 차지하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은요 그게 한 반 정도로 줄어버리고요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하면은 또 그거의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라는 게 기껏 옆에다 이모티콘 하나 갖다 붙이는 거 정도밖에 없단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상대방이 이모티콘을 붙이던 애가 안 붙이면은 얘가 나한테 화가 났나? 그러니까 이 맞아. 문자만 보고서는 이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나에게 이 메시지를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요. 어지간하면 이모티콘을 붙이다가 나 빈정 상했어는 이모티콘을 빼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썼을 때는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지만 이것도 어쨌든 다소간 계속해서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다 보니까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런 쪽이.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상대방의 좀 기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비언어적 메시지를 채워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모티콘도 옛날에 비해서 무지하게 다양해졌잖아요. 맞아. 여러 가지 채워나가는 것들이 발달은 했지만 두 가지가 첫째는 웃음마크를 했다고 얘가 지금 100만큼 기분이 좋은 건지 50만큼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표정을 감추기가 쉽진 않은데 맞아요. 이모티콘을 감추기가 너무 그런 거 쉽단 있잖아요. 말이에요. 핸드폰 맞아, 막 맞아. 크크크크 쓰고 있는데 크크크크 이거 근데 나는 표정 이러고 크크크 쓰는 경우가 또 하나는 이거와 비슷한데 내 감정을 정반대로 속이기도 되게 쉬워졌단 말이에요.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나는 그냥 기분이 좋은 척. 상대방은 이모티콘 활짝 웃고 있는 게 오면은 아 얘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눈이래. 눈을 마음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눈을 보고 좀 상대방의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이런 능력 같은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문자로 모든 게 해결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눈 맞춤, 사람 얼굴을 보고 눈 맞춤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자나 전화보다는 문자보다는 저는 통화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오해 소지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내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감이 왜 중요하냐? 공감을 해야만 배려가 가능한 거예요. 아, 상대방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든지 상대방이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행동을 피한다라든지 혹은 그런 말을 해준다라든지 공감이란 감정의 어떤 공유가 없으면 배려가 안 돼요. 근데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들이 좀 떨어지지는 않나. 그러다 보니 배려를 점점 안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좀 생깁니다. 고민 사연 주신 분도 한두 번 겪은 일은 아닐 거 아,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남자친구와 네. 나의 그 소통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이제 이런 사연도 우리가 지면으로 보다 보니까 공감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눈을 마주치면서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면 아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공감이 되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공감을 잘 못하는 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남자분의 공감 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자분의 이제 표현의 문제인지 한번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100% 잘못은 없어요. 양쪽 다 어떤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은 남자친구의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 혹은 내가 위로받거나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힘드셔서 이제 사연을 보내셨을 텐데 그걸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상대방을 대하는 걸 좀 바꾸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건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거는 균형을 잘 잡고 극단적이지 않으면 잘 이야기를 해서 결혼 3개월 앞두고 좀 좋은 방법을 좀 찾아내시기를 꼭 네. 찾아내세요. 헤어지지 마세요. 행복하세요.